이곳은 최근 모든 것에서 벗어난 완벽한 장소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됐어요. 여기서 화창한 날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운이 좋다면 장담하건대 세상에 둘도 없는 곳이에요. 아마 안개 낀 날들을 많이 겪게 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곳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이 매혹적이고 미소 모양을 한 섬은 세이블 섬이라고 불려요. 노바스코샤 본토에서 30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2013년까지 일반 대중들은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때 캐나다 국립공원 목록에 추가되었죠. 비행기나 수상편으로 이곳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이 뭐가 그렇게 매혹적이란 거죠? 매년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우선 이곳에는 엄청난 수의 야생마들이 있어요. 섬 전역에 200에서 500마리 사이의 말들이 자유롭게 배회하고 있어요. 또 회색 바다표범의 개체수도 많아요. 이곳은 또 입스위치 참새라고 불리는 희귀한 새 종의 유일한 번식지이기도 해요. 이곳을 여행할 생각이라면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아까 말했던 안개 기억하시죠? 알고 보니 세이블 섬은 캐나다 해안에서 가장 안개가 많은 곳이에요. 매년 약 127일 정도 안개 낀 날이 있어요. 이런 날들에 세이블 섬은 말 그대로 짙은 안개층 아래로 사라져요. 또 혼자선 그곳을 탐험할 수 없어요. 지역 규정에 따르면 방문객들은 단체로 여행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조우할 수 있는 야생 동물로부터 60m 거리를 유지해야 해요. 매력적이긴 하지만 모래 언덕 아래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이 있죠. 그리고 이건 이곳에 사는 아름다운 생물이나 섬의 독특한 초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과 물개로 알려진 것 외에도 세이블 섬은 압도적인 수의 난파선으로 악명이 높아요. 수년간 약 350척의 배들이 이 모래톱에서 삶을 마감했어요. 생존자들이 경험을 묘사할 때 보통 이 신비한 섬 근처의 혹독한 기상 조건을 언급했어요. 이 섬은 또 세바스티안 융거가 쓰고 1997년에 출판된 퍼펙트 스톰이라는 책에 묘사되어 문학에도 진출했어요. 책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나중에 2000년에 조지 클루니가 주연으로 연기하면서 스크린에 등장했죠. 세이블 섬 근처에서 최초로 기록된 난파선은 15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배는 HMS 딜라이트라고 불렸고 영국의 모험가이자 탐험가인 험프리 길버트 경의 지휘 하에 있었어요. 겨우 17명만이 작은 배를 타고 탈출해 그 재앙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뉴펀들랜드 해안에 도착하기 전까지 바다에서 7일을 보냈다고 해요. 1884년 니코시아라는 또 다른 배도 짙은 안개 속에서 고군분투했어요. 배는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다행히도 선원 18명 모두 살아남았어요. 선장의 아들은 구명보트에 올라타다가 전복돼서 바다로 거의 사라질 뻔했어요. 그는 가까스로 완전히 물에 잠긴 구명보트 밑에 있을 수 있었어요. 구명보트가 바로 세워졌을 때 겨우 물에서 나와 두 번째로 구조되었죠. 이 섬은 1947년과 1999년 사이에는 비교적 조용했어요. 그러나 1999년 메리맥이라고 불리는 요트가 7월 20일 새벽 2시에 해안 근처에서 좌초되었어요. 12m 길이의 섬유 유리 보트에는 3명만 있었어요.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천연가스 탐사대원들이 이들을 구조했어요. 승무원들은 다음날 안전하게 헬리팩스로 날아갈 수 있었어요. 메리메코의 주인은 지역 어부를 고용해 배를 되찾으려고 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작업은 결국 요트의 부속품만 건져낼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모래와 파도가 메리메코의 선체를 으그러뜨리고 완전히 부수는데 6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자, 그럼 여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선박에 위험한 곳이죠? 날씨와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설명은 좀 더 복잡한 걸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적어도 1500년대에는 이걸 쉽게 밝혀내기도 어려웠죠. 우선 이 섬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어장 중 하나에 가까이 위치해 있어요. 또 유럽과 북미 사이의 주요 운송 경로 중 하나의 근처에 있어서 매년 수백 척의 배들이 그곳을 지나 항해해요. 그 지역을 배회하는 배가 많으면 난파될 가능성도 높아지죠. 세이블 섬은 또 북미의 대서양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대부분의 폭풍우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종종 배가 이 섬의 해안으로 곧장 돌진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죠. 날씨가 많은 관련이 있어요. 여름 동안 멕시코 만류에서 오는 따뜻한 공기는 섬을 지나가는 레브라도 한류에 의해 냉각된 공기와 합쳐지면서 짙은 안개를 만들어요. 다른 해류는 이 문제에 도움이 안 돼요. 세이블 섬은 세 주요 해류가 합쳐지는 지점 옆에 있어요. 멕시코 만류, 레브라도 한류, 벨 아일 해류죠. 1950년대 이후 레이더와 다른 현대적인 항법 도구들은 상업용 선박에도 사용되어 왔어요. 그때까진 육분위가 배의 위치를 알아내는 주요 도구였어요. 육분위가 정확하지 않단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도구는 태양이나 별을 뚜렷하게 보지 않고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 뜻은 세이블 섬을 둘러싼 안개처럼 짙은 안개나 흐린 날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단 거죠. 종종 나쁜 날씨 중에 배의 선장은 자신의 경험과 배의 속도와 방향에 기초한 직관으로 항해했죠. 이는 세이블섬 근처에서 난파된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선장이 단순히 배의 위치를 잘못 계산해서 실수로 세이블섬과 충돌하게 됐다고 말한 이유예요. 이 먼지투성이 모래땅은 나무와 마찬가지로 배에게도 불친절해요. 전하는 바에 따르면 전체 섬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덤불 같아 보인다고 해요. 사실은 소나무예요. 그리고 유명한 섬의 말들은 그걸 음식 공급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나무는 어떻게든 생존하게 됐죠. 보도에 따르면 이 나무는 1950년대에 심어졌다고 해요. 현지 당국은 좀 더 환영할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섬에 숲을 조성하려고 했어요. 수년에 걸쳐 수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어요. 6만 9천 그루 이상의 상록수, 600그루의 과일나무, 그리고 그 섬의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식물들과 함께 약 25kg의 소나무 씨앗이 심어졌죠. 하지만 극한의 날씨와 모래땅에 대적할 수 없었어요. 그 모든 식물들 중에서 단 한 그루의 소나무만 아직 살아있어요. 이 저항력 덕분에 나무는 세이블 섬의 상징이 됐어요. 흥미롭게도 약 40년 동안 이 섬에는 단 한 명의 주민이 있었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외딴 섬에서 수십 년을 혼자 산다는 거예요. 조이 루카스라는 여성의 이야기예요. 그녀는 섬의 유일한 다른 주민들과 함께하기를 선택했죠. 말, 회색 바다표범, 그리고 많은 종류의 새들 말이에요. 존경받는 박물학자였던 그녀는 2017년에 들려준 인터뷰에서 섬에서 사는 게 익숙했고 절대 외롭지 않았다고 언급했어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녀는 필수 키트를 조립해야 했어요. 여기에는 필기를 위한 공책과 야생동물을 연구하기 위한 쌍안경이 있었어요. 결국 그곳을 집으로 부르기로 결정한 걸 보면 위협적인 주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추측해도 괜찮겠네요. 처음에 조이는 버려진 건물 근처에 있는 섬의 안쪽 끝에 캠프를 세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모래 언덕 근처의 나무집에 정착했죠. 캐나다 기상청이라고 불리는 한 캐나다 기관이 1940년대에 간단한 건축물을 조립해 놓았었어요. 캐나다 국립공원이 요즘 이 건물을 운영하고 있어요. 조이의 작업에는 지역 말 개체수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말들이 비우호적인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는지 과학자들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한 오염 수준을 추적하는 걸 돕기 위해 해안까지 온 파편들을 모으는 걸 도왔어요. 그녀가 모은 쓰레기들 중에는 냉장고와 신선한 고추 한 상자가 있었어요. 몇몇 다른 전문가들은 용감한 여성에게 이따금씩 동료가 되어주기 위해 결국 세이블 섬에서 교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